매일매일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혁신적인 서비스를. 어떤 것들은 망하기도 했고 더 성장하기도 했고 이제 그래서 우리 버튼 하나 누르면 당장 오늘 혹은 내일 아침에 물건을 받잖아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혁명이 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혁명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 혁명의 초입기에 있는데 저는 또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가상공간 안에 지금 특이점이 오고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거거든요. 야, 지금도 우리가 줌으로 회의하면 되는데 왜 그게 왜 필요해? 라는 거죠. 그냥 출근하면 되지 왜? 근데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누군가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직방의 직원이 연봉이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글로벌 3N에 준하는 연봉을 준다는 거예요. 직방이요? 네.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직원이 350명의 기업이면 대부분 이제 규모가 작으면은 일반적으로 연봉을 많이 주기가 좀 어려운 구도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물이 고정 비용이 없어지고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뭔가 이제 처리가 되고 일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유연성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MZ세대들이 면접을 보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근데 그런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랭킹이 발표가 됐거든요. 1위가 엔비디아입니다. 1위가 정말 엔비디아가 이제 1위가 됐고 구글이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이잖아요. 구글이 랭킹 7위예요. 엄청 떨어졌네요. 중간에 이제 막 다른 기업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 중에서 4위가 있는데 4위가 EXP 리얼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회사인가요? 네. 근데 글로벌 부동산 회사고 나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우리가 근데 이미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100% 가상금을 해왔던 곳이에요. 거기 훨씬 이전부터. 예. 거기는 직원이 전 세계 직원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20개국 국적으로 따지면 20개국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에이전트들도 보면은 한 7만 명, 한 10만 명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본사의 물리적인 건물이 없이. 와, 그렇구나. 본 것 같아요. 그 애플, 최근에 한두 달 전에 그 애플 임원으로 어디 마이크로소프트인가 뭐 거기 있다가 애플로 가려고 하는데 그 임원이 그 재택근무나 뭐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자기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도 좀 똑같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가 지금 인재 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 판교가 게임사 많고 기업들 많잖아요.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2, 4억을 지었습니다. 한 5천억 들었대요. 엄청나게 멋진 건물을 지었고 막 로봇도 돌아다니고 이제 이 쾌적하고 멋진 공간에서 일을 하려고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나오라고 하는데 그 전에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설문조사 결과가 코로나 이전처럼 주 5일 오프라인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진짜요? 예, 2%. 와.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근무를 원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기본적으로 나는 가상에서 일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오프라인을 나오고 싶다가 52%예요. 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난 그냥 가상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회사가 선택권을 다 줬어요. 어떤 경우든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그렇게 해서 일을 해라. 와, 엄청나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아까 같은 일이 생기잖아요. 인재가 안 들어오는 거죠. 정말 지금 정말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다가 근데 인재들까지 빠져나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간다는 거잖아요. 좋은 인재들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 방식이 또 익숙해져 있고. 그러니까 카카오도 메타버스 근무를 한다. 뭐 계속해서 들리는 거죠. 이제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 근무처를 자기 마음대로 막 정해도 됩니다. 영구 재택 근무를 도입한과 동시에 전 세계 어디 가서 아무 데서나 일을 해도 돼요. 에어비앤비는. 얼마 전에 NTT 도코모는 그 통신회사가 직원이 지금 몇만 명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재택 근무를 하고 가상에서 일을 하고 회사에 나오면 출장 처리를 해준대요. 회사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된 거잖아요.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죠. PwC라는 글로벌 컨설팅 펌이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컨설팅 회사들은 굉장히 오피스에 나와서 늦게까지 막 불 켜져 있는 하드워킹 그런 대신 연봉을 많이 받는 그런 군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PwC가 이제 직원들한테 영구재택 근무를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나오더라도 한 달에 3번 이상 나오지 마라. 건물에. 컨설팅 회사. 네, 컨설팅 회사가. 정말 이제 이 신기한 일들인 거죠. 사실 신기한 일들인 겁니다. 이 모든 것들 몇몇이 하나하나가 주변을 보면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특이한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게 혁명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세로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돌아가기 어려운 거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속으로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래도 좋으면 나와야지. 근데 당연히 나와야 되는 직업군들이 당연히 있어요.
불가피하게 나와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은 100% 가상근무를 하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현실에 나와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메타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이 현실에 나왔는데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달라요. 예, 중국어밖에 못하시고 저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구글이 AR 글래스를 내놨거든요. 그럼 우리 둘이 AR 글래스를 끼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저는 모드를 이제 중국어 모드로 바꾸고 대표님은 한국어 모드로 바꾼 다음에 중국어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한국어로 여기 번역이 되는 게 나타나잖아요. 한국말을 하는 게 번역이 돼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현실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증강된 정보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근을 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저한테 접속 링크가 딱 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시포 팀즈라는 접속 링크가 딱 왔어요. 회의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데 여태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줌 같은 거잖아요. 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뭐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건데 그 안에 보시면은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저희 만나는 사람이 공간 안에서 회의를 할 수 있게 아바타로. 근데 그 아바타가 저희 움직임을 다 따라하는 거죠. 제가 손을 들면 손을 들고 머리를 흔들면 머리를 흔들면서 말을 하고 심지어 내가 말을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면 리얼타임 트랜스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근데 거기는 일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프라인에 나와서도 회의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오피스용 링크를 보내줬을 때 우리 저희 줌 링크 받으면 다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가상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정말로 많이. 저는 예전에 보면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컨퍼런스를 갔는데 외국분이 막 이렇게 동시통역하면 통역기 나눠주고 막 번역사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저는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글래스를 나눠줄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내가 개인용 글래스를 소지하고 가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풍경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앞으로는 앞으로의 미래는 그러니까 이게 막 한 해 두 해 혁명의 시기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메타버스는 언제 끝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라면서요. 언제 끝나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터넷의 혁명의 비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가면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서 내일 아침이 돼도 별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쌓여가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인터넷 시대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넷 시대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그 기회를 살려가지고 부자 되신 분들도 많고 이제 뭐 어떤 뭐 분야에서 정말 전문가로 포지션을 딱 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완전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런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박사님의 이 신간 메타버스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단 질문 탑 45 이런 걸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이 시대에 부응하면서 뭐 가깝게는 뭐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이런 좀 포지션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저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작년에 화두는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와 그런 메타버스가 뭔지 이야기 위해서 잠깐 제페토나 이프랜드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라는 게 작년까지의 어떤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도구를 이제 다양하게 알아야 되는 도구를 거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거도 있잖아요. 한글 편집기를 100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100사람에게. 근데 그 편집기의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고 단축키도 있고 막 그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있는데 이 100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면은 누군가는 그냥 텍스트 몇 개를 쳐보고 나서 한 줄을 쳐본 다음에 출력 이런 거구나 하고 딱 끝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그림을 넣을 수도 있어? 뭐 그림을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어? 뭐 다단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럼 나중에 이게 책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끊임없이 이 가능성들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런 도구가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웹툰이 될 수도 있고 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가상에서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작품 자체가 내 것일 수도 있고 이런 도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존재를 하면서 가상 공간 안에서 접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이버가 발표했던 웹툰 AI 페인터라는 것도 사실 그런 도구, 그런 수많은 도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웹툰은 사람들이 주로 보기만 했잖아요. 근데 마음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거든요. 나도 스토리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면 웹툰을 도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바로 자신이 없어졌어요. 내가 언제 밑그림을 그리고 언제 채색을 해? 그렇죠. 이건 안 되지. 이거는 포기. 나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이제 바로 이랬던 거죠. 그거는 전공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잘. 아니면 분업을 하던가. 근데 이제는 내가 스토리를 뭔가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이 밑그림을 그려주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도구도 있고 그리고 이거 밑그림이 있으면 이걸 누구한테
채색을 또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가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도를 아까 같은 것이 잠깐 해보다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막 열심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를 더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러면 웹툰을 만들어내면 나의 IP가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만든 IP와 스토리가. 그럼 이 IP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아바타로 만들었을 때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제페토나 다른 데 가서 그럼 각각의 지금 그 가상의 예를 들면 행성 같은 곳에서는 뭔가 만들 수 있는 수익 모델들이 다 있는데 그럼 내가 만든 아바타가 여기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아바타는 내가 만들었다는 걸 소유의 증명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뭔가 책을 만들었는데 NFT 북을 만들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공간 안에서 북을 출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야? 이런 이제 끊임없는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죠. 그 도구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성이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전공이 아닌데. 내가 전공이 아닌데. 지금 정말 대표님도 그렇고 잘 나가시는 유튜버들 중에서 전공이 이걸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죠. 전공이 아니잖아요. 네. 도구를 우리가 잘 쓰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전공을 묻는 게 아니라 근데 예전에 그랬거든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봐 그랬으면 속으로 우리가 배우지도 않은 전공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도구를 쓰는 순간 우리 다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도구가 기존에도 있어 왔지만 우리가 인터넷 시대 때 도구도 있어 왔잖아요. 그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부의 기회를 가져갔어요. 저는 전형적으로 유튜브도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 안에서 특히나 그 지능화된 도구들을 통해서 이제 도구를 뭔가 만들기가 더 빠르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로블록스 안에서 작년에 오징어 게임 나왔잖아요. 오징어 게임 시리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로블록스 안에 있는 그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시리즈가 나오는 그 주에만 크리에이터들이 300개의 게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000개를 만듭니다. 약 2주 동안에 그 크리에이터들이 그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통해서 1500개의 게임을 만들고 그 뒤로 계속 나오죠. 연관 검색을 치면은 이제 막 밀려나서 엄청나게 밀려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게임을 만드는 곳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어떤 중소기업이든 이런 경제 주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그런 주체들은 시도도 못 해보거나 고민을 하고 있을 시간에 바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돈을 벌잖아요. 정말 다양하고 빠르게. 그 도구를 쓴다는 건 그런 의미인데 그 도구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는 거고 그 도구 자체도 진화해 나기 시작해요.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이제 올해 초에 그 메타에서 발표했던 그 메타가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자기 가상 세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빌더봇이라고 하는 로봇가 딱 등장을 하거든요. 영상을 보시면은. 근데 그 가상 공간이 비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와 있고 조그마한 로봇가 이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빌더봇 로봇한테 가상에 있는 로봇한테 얘기를 해요. 빌더봇 하늘을 만들어줘. 갑자기 하늘이 짱 생겨요. 빌더봇 여기 안에 있는 바다를 만들어줘. 바다가 생겨요. 빌더봇 여기에 우리 노을 탁자를 하나 만들어줘. 탁자가 딱 생겨요. 라디오 만들어줘. 라디오가 딱 생겨요.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어줘. 음악이 나와요. 지금 바다 갈매기 소리도 들려줘. 그러면 이 공간이 갑자기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천지창조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그 객체를 이제 나중에 만들어서 제가 나중에 이제 편집이 가능한 게 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상 공간이 진화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그럼 그 빌더봇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정말 더 빠르게 만들어서 변형시킬 것인가, 그 공간을 나는 그렇게 제가 이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글도 쓰고 세미나도 하니까 그럼 여기서 사람들을 모셔야겠다. 오실 때 제가 그러면은 입장료를 받을 수도 있겠다. 티켓을 팔 수도 있겠다. 무료로 한 다음에 후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의 연결고리들이 그 도구의 연결과 그럼 이 공간에서만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겠다. 다양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도구를 쓸 것인가. 그 도구를 연결시킬 것인가. 그 안에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엄청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해주신 샌드박스, 로블록스, 디센트럴랜드, 제페토 이런 데서 제공하는 그런 툴, 그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예, 그런 툴들도 있고, 이제 그런 툴들과 결합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가상인간을 만드는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특히나 작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에픽게임즈가 만든 메타휴먼 크리에이터라든가, 정말 이제 실사 같은 사람을 정말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가상인간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인데, 예전 같으면 누가 가상인간, 근데 그게 공짜로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다 이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상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만들어져 있는 가상인간을 제 목소리를 입혀서 그냥 활용도 할 수 있거든요. 잠시 그 가상인간을 약간 돈을 주고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다른 데서 제가 이제 뭐 강연을 보낸다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이 도구의 영역들이라는 게 정말 많이 지금 진화를 해 온 게 있는데 앞으로 더 갈 거거든요. 이 혁명의 시간 동안에 더 갈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전공이 아니다. 이거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모든 길을 다 가라는 건 아니지만은 시도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다.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는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약간 이제 투자적인 관점에서 네. 요즘 또 재테크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시장은 좀 안 좋지만 이제 그런 메타버스를 좀 잘하는 기업들에 네. 조금씩 뭐 매달 소액이라도 이렇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유효할 수도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우리가 누구나 다 내가 과거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다 물어보세요. 인터넷 초창기로 들어갔을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면은 다 돈 벌었겠죠. 예를 네. 들어서 그냥 애플에만 집어넣고 났어도 그냥 돈을 수백 배, 수천 배. 막 벌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그런 새로운 판이 지금부터 앞으로 열릴 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판이 열리는 시간을 1년, 2년으로만 굉장히 조급하게 보면은 안 되지. 정말 그냥 뭐 매일매일 뭔가 헛가창을 쳐다봐야 맞아요. 되고 막 그게 뭐 뉴스를 봐야 될 텐데 이 혁명의 기간을 가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 그 안에 있는 요소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사업자들,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은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이 가장 많은 사람을 모여들게 하면서 자꾸 그 안에서 사람들이 뭔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몇 개만 잘 구성해 놓고 정말 뭐 이렇게 막 괴롭지 않게 오히려 그러니까 혁명의 시간을 그러니까 왔구나, 한 번 더 왔구나 라고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변곡점들이 와도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다 계속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네. 박사님 오늘 진짜 그 생생한 이야기들, 진짜 구체적으로 사례들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얘기들, 네. 너무 그리고 와닿는 얘기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그리고 그 변화의 초입에 있어서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이 메타버스 초보자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45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네, 거기서 일하고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많이 써놨습니다. 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박사님 그 추가로 좀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뭐 비슷한 네.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변화를 그러니까 좀 가깝게도 보고, 그러니까 가까운 일들도 보고 멀리 있는 일들도. 왜냐면 이제 제가 많이 처음에 작가닉으로 돌아가면은 너무 소설 같다, 너무 멀리 있는 미래 같다. 네, 근데 그런 미래에서 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미래, 우리에게 차근차근 오고 있는 미래가 있고, 지금 우리 주변을 당장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일들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도 한번 보시고 좀 멀리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서 이 변화를 좀 크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부분적인 걸로 전체 메타버스를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많이 드는 경우가 뭐냐면요. 특히나 이제 30대 이상 메타버스가 너무 궁금하다고 막 오셨어요. 그래서 알려드린 다음에 나중에 박사님 가서 세미나 듣고 있을 때는 너무 재밌었는데 제가 제페토나 이런 거 이프렌드 해봤더니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부분 끝이 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메타버스의 한 세상인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세상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상이 있는데 좀 많은 것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따지면 저한테 맞는 웹사이트도 있고 아닌 웹사이트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런 것처럼 더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은 내가 조금 더 재미있을 만한 것, 내가 조금 만들 수 있는 것,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날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 교수님 궁금한 게 하나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그 요즘에 그 가상자산 하나, 암호자산 한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70%, 이더리움 80%. 이 메타버스 NFT하고 이 비트코인하고 이게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당연히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메타버스라는 큰 어떻게 보면은 개념 안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흔히 말하면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가 있고 그렇지 않은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아까 로블록스나 제페토나 이프랜드는 현재로서는 블록체인과는 이제 연관점들이 별로 없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구현이 안 되어 있는 메타버스죠. 그 안에서 살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나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세계 있고 이 안에서는 내가 만들어진 뭔가를 소유할 수 있고 NFT로 호환성을 가지면서 내가 뭐 다른 세계에서도 쓸 수 있게 연동성을 서로 합의가 된다면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세계인데 이 안에서의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이제 NFT하고 이더리움이나 이제 코인이 다 연동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접점들이 있는 거죠, 전부 다. 이쪽 메타버스에서 당연히 떨어질 수 없고 이 메타버스와 이쪽은 하나의 메타버스 세계로 또 이해하고 있고 또 블록체인이 없는 메타버스가 지금 블록체인에 있는 메타버스와 결합을 하거나 NFT를 도입하려고 대부분 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가 있을 수밖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면은 좀 직접적으로 네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모아가도 될까요? 아, 모아가도 되는데요. 조금씩.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불편하시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아주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열어놓고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고 이 전체 메타버스의 인프라를 충분히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의 한 축을 좀 포트폴리오로 넣고 주식 주식이 예를 들어서 있겠네요. 포트폴리오를 짠다면은 그러니까 하나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가장 메타버스라는 생태계가 혁명이라는 어떤 이제 아까 같은 변화가 올 거니까 여기 안에서 인프라를 가져갈 수 있는 영역들이 기업들이 일부 넣고 여기는 상대 부분 이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서비스 부분에서 이쪽 두 쪽에서 보면은 한쪽은 아까 같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니티라든가 아니면은 로블록스라든가 이런 생태계 쪽에 유망한 쪽에 ETF 같은 것도 괜찮고 조금 그리고 이쪽에서도 이제 아까 같이 말씀하신 이 비중을 적정 부분을 유지를 해나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한쪽으로 너무 많은 곳에 기대를 하고 너무나 짧은 기간에 그것들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아까 같은 마인드셋을 한번 바꿔서 이 혁명의 시기 동안에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이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와중에서 구성 요소들을 조금 더 보시고 이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이제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괴롭지 않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1, 2년 안에 이 10년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1, 2년 안에 이게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힘든 게 아닌가. 근데 이게 큰 틀에서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터넷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시간의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오늘 한 요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해도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45에 이승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